유럽의 어느 이름 없는 도시. 낡은 아파트 창밖으로 차가운 가을비가 쏟아져 내리고 있었다. 빗줄기는 그녀의 위태로운 삶처럼 금방이라도 세상을 집어삼킬 듯 거세었다. 레이나라는 이름으로 살아가는 여자. 한서연은 조심스러운 손길로 낡은 가방 안에 몇 가지 물건들을 챙겨 넣고 있었다. 약간의 현금과 위조 신분증, 그리고 그녀의 과거와 연결된 유일한 끈인 작은 보석함. 그녀의 부푼 배가 이 위험한 탈출의 이유를 말해주고 있었다. 바로 그때 현관문이 거칠게 열리며 술에 취한 마르코가 비틀거리며 들어왔다. 그는 이 도시 뒷골목의 작은 갱단을 이끄는 남자이자 그녀의 뱃속 아이의 아버지였다. 그의 얼굴은 거래가 잘못되었음을 알리는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고, 그의 등장은 가뜩이나 무거웠던 아파트의 공기를 순식간에 공포로 바꾸어 놓았다. 그는 탁자 위에 놓인 그녀의 가방을 발견했다. 이게 뭐야? 레이나 또 도망갈 궁리라도 하고 있었나? 그의 목소리는 위협적으로 낮게 깔렸다. 그는 그녀의 머리채를 거칠게 잡아채며 자신 쪽으로 끌어당겼다. 언어 폭력은 이내 물리적인 폭력으로 이어졌다. 이런 일은 처음이 아니었지만 오늘 밤은 무언가 다르다는 것을 그녀는 직감했다. 그의 눈에는 평소보다 더 짙은 살기가 번뜩이고 있었다. 뱃속 아이의 안전이 위험했다. 마르코가 그녀가 챙겨둔 돈을 빼앗으려 손을 뻗는 순간 오랫동안 억눌려왔던 그녀의 생존 본능이 마침내 폭발했다. 그녀는 더 이상 수동적인 희생자가 아니었다. 길 위에서 살아남기 위해 익혔던 본능적인 움직임으로 그녀는 그의 손을 뿌리치고 옆에 있던 묵직한 유리병을 들어 그의 머리를 내리쳤다. 쨍그랑하는 파열음과 함께 마르코가 신음하며 바닥에 쓰러졌다. 그녀는 그를 죽이려는 것이 아니었다. 오직 탈출할 시간을 벌기 위함이었다. 그녀는 망설일 시간이 없었다. 가방을 낚아챈 그녀는 쏟아지는 폭우 속으로 뛰어들었다. 차가운 빗줄기가 그녀의 온몸을 적셨다. 그것은 마치 이 지옥 같은 삶을 씻어내리는 고통스러운 세례와도 같았다. 그녀는 어두운 골목과 인적 없는 거리를 미친 듯이 달렸. 등 뒤에서 마르코의 저주 섞인 고함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오는 것 같았지만 그녀는 뒤돌아보지 않았다. 달리는 내내 잊고 지냈던 과거의 기억 파편들이 그녀의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아름다운 정원, 다정했던 아버지의 얼굴, 그리고 9살 때 붐비던 외국의 공항에서 찰나의 순간에 모든 것을 잃어버렸던 그 혼란스러운 기억. 대한민국 서진 그룹의 잃어버린 딸 한서연. 그 화려했던 과거는 현재 그녀의 비참한 도주와 지독한 대조를 이루고 있었다. 얼마나 달렸을까? 그녀는 인적 없는 버스 정류장 처마 밑에서 간신히 숨을 골랐다. 추위와 공포에 온몸이 떨렸지만 그녀는 자신의 배를 감싸 안으며 뱃속의 아이에게 조용히 맹세했다. 반드시 너에게는 더 나은 삶을, 이 폭력과 가난에서 벗어난 삶을 살게 해주겠다고. 그러기 위해서는 오랫동안 두려움 속에 묻어두었던 자신의 진짜 정체를 되찾아야만 했다. 이제 그 비밀은 더 이상 숨겨야 할 약점이 아니었다. 아이를 위해 그녀가 미래를 향해 싸워야 할 유일한 이유가 되었다. 그녀는 비에 젖은 창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았다. 굶주리고 상처 입은 임산부의 모습이었지만 그녀의 눈에는 더 이상 두려움만이 가득하지 않았다. 그곳에는 강철처럼 차갑고 단단한 결의가 새롭게 빛나고 있었다. 그녀는 품속에서
작은 로켓 펜던트를 꺼내 들었다. 뒷면에 희미하게 새겨진 서진 그룹의 문장. 그것이 그녀가 한서연이라는 것을 증명할 유일한 증표였다. 바깥의 폭풍은 여전히 맹렬했지만 그녀의 내면에서는 더 거대하고 강력한 폭풍이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 마르코로부터의 도주는 끝났지만 집으로 돌아가기 위한 그녀의 길고 험난한 여정은 이제 막 첫걸음을 뗀 것이었다. 마르코의 지옥에서 벗어난 한서연. 즉, 레이나는 며칠 동안 유럽 대륙을 가로지르는 야간 열차에 몸을 숨겼다. 그녀는 마르코의 추적이 미치지 못할 만큼 최대한 멀리 동쪽으로 향하고 있었다. 낡고 삐걱거리는 기차 안에서 그녀는 잠시도 마음을 놓을 수 없었다. 언제나 주변을 경계했고 가진 돈은 하루가 다르게 줄어들었다. 그녀의 유일한 희망은 뱃속에서 자라나는 작은 생명뿐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는 기차의 같은 칸에 타고 있는 한 노신사를 주목하게 되었다. 그는 단정하게 차려입었지만 그 눈빛에는 깊은 슬픔과 지친 기색이 역력했다. 그는 손에 든 낡고 빛바랜 사진 한 장을 하염없이 들여다보고 있었다. 왠지 모를 이끌림에 그녀는 그를 계속 쳐다보았지만 낯선 사람에 대한 경계심을 풀지는 않았다. 그때 기차가 심하게 흔들리며 노신사의 본능적으로 그녀의 몸이 먼저 움직였다. 그녀는 날렵하게 일어나 떨어지는 가방을 붙잡아 다시 선반 위로 올려놓았다. 그녀의 빠른 몸놀림에 노신사는 놀란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며 고마움을 표했다. 고맙소. 아가씨, 하마터면 큰일 날 뻔했구려. 이 작은 사건을 계기로 그들 사이에 어색한 침묵이 깨졌다. 그들은 조심스럽게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다. 노신사는 자신을 조상민이라고 소개했다. 그는 그녀의 사연을 물었고 그녀는 고아로 자랐다는 거짓 이야기를 둘러댔다. 그는 그녀의 이야기를 안타까운 눈으로 들어주었다. 그는 자신 역시 개인적인 이유로 거의 20년 가까이 유럽을 떠돌고 있다고 했다. 옛 주인의 잃어버린 딸을 찾고 있다는 것이었다. 그는 품속에서 아까 보던 사진을 꺼내 그녀에게 보여주었다. 그 사진 속에는 9살 시절의 한서연이 해맑게 웃고 있었다. 서연은 숨을 멈췄다. 사진 속의 어린아이, 그리고 자신의 목에 걸린 로켓 펜던트. 그녀는 눈앞에 이 남자가 누구인지 단번에 알아차렸다. 거의 20년 만에 처음으로 그녀의 잿빛 인생에 한 줄기 희망의 빛이 비치는 것 같았다. 하지만 그녀는 섣불리 자신의 정체를 밝히지 않았다. 너무나 오랜 세월이 흘렀고 세상은 믿을 수 없는 것들로 가득했기 때문이다. 그녀는 그를 시험해 보기로 마음먹었다. 기차 여행이 끝난 후에도 그들의 인연은 계속되었다. 조상민은 임신한 몸으로 홀로 떠도는 그녀를 안타깝게 여겨 자신이 유럽의 한적한 도시에 마련해둔 작은 안전가옥에 머물도록 배려해 주었다. 그곳에서 서연은 아들 레오를 낳았다. 아이의 탄생은 그녀에게 새로운 삶의 이유와 목적을 부여했다. 그녀는 더 이상 자신만을 위한 생존이 아닌 아들의 미래를 위한 투쟁을 준비하기 시작했다. 그 후 몇 년 동안 그들의 삶은 거대한 변화를 맞이했다. 조상민은 여러 가지 시험 끝에 그녀가 진짜 한서연이라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고, 그때부터 그녀의 충실한 멘토이자 보호자가 되어 주었다. 그는 전직 서진그룹의 보안팀장이었던 자신의 경험을 살려 그녀에게 생존에 필요한 모든 것을 가르쳤다.
단순한 호신술을 넘어 기업 금융, 경영법, 정치학, 그리고 상대를 꿰뚫어 보는 전략까지 조상민은 과거의 정보 인맥을 총동원하여 서진그룹과 그녀의 숙부 한태준에 대한 모든 정보를 수집했다. 그 정보들을 바탕으로 서연은 한국에서 그녀를 기다리고 있을 거대한 전쟁을 준비했다. 그녀는 훈련과 함께 엄마로서의 삶에도 충실했다. 아들 레오를 향한 사랑은 그녀를 강철처럼 단련시키는 원동력이었다. 그녀는 더 이상 과거에 상처 입은 소녀 레이나가 아니었다. 그녀는 아들의 미래를 책임질 강인한 어머니였다. 시간이 흘러 레오가 5살이 되던 해, 마침내 모든 준비가 끝났다. 서연은 더 이상 과거의 두려움에 떠는 소녀가 아니었다. 그녀는 지성과 결단력으로 빛나는 눈을 가진 침착하고 위험 있는 여인이 되어 있었다. 그녀는 조상민, 그리고 아들 레오와 함께 서울행 비행기표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준비되었느냐? 아가씨 조상민의 물음에 그녀는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대답했다. 저는 20년 전부터 준비되어 있었어요. 기나긴 숨바꼭질은 끝났다. 이제 불사조가 불길 속에서 다시 날아오를 시간이 되었다. 20년 만에 돌아온 고향의 공기는 낯설었다. 검은 세단이 굳게 닫힌 거대한 저택의 철문 앞에 멈춰섰다. 한서연은 어린 아들 레오의 손을 잡고 차에서 내렸다. 그녀의 희미한 기억 속에 남아있는 정원의 모습과 저택의 익숙한 형태가 눈앞에 펼쳐지자 모든 것이 비현실적으로 느껴졌다. 조상민이 경비원과 짧은 대화를 나누는 동안 서연은 자신이 돌아온 것이 과연 옳은 선택이었는지를 스스로에게 되물었다. 저택의 문이 열리고 그들은 응접실로 안내되었다. 그곳에는 그녀의 새로운 그리고 낯선 가족들이 모여 있었다. 세련되고 강력한 경영인의 모습을 한 숙부 한태준. 그의 옆에서 불안한 눈빛으로 그녀를 훑어보는 숙모. 그리고 휠체어에 앉아 세월의 무게를 이기지 못한 채 늙어버린 아버지 한 회장. 응접실의 공기는 얼음장처럼 차가웠고 그들의 시선에는 환영이 아닌 의심과 경계심만이 가득했다. 침묵을 깬 것은 숙부 한태준이었다. 그는 서연에게 다가오는 대신 거리를 둔 채 차가운 시선으로 그녀를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20년 만에 나타나 네가 서연이라고 주장하는 근거가 무엇이지? 그의 목소리에는 일말의 온기도 없었다. 그는 이어 그녀의 옆에 꼭 붙어 서 있는 어린 레오에게로 시선을 옮겼다. 혼혈임이 명백한 아이의 모습은 그의 공격을 위한 완벽한 무기가 되어 주었다. 그리고 이 아이는 누구냐? 검증할 수도 없는 이야기를 들고 나타나 어디서 데려왔는지도 모를 아이까지 데리고 와서 우리에게 너를 가족으로 받아달라고 요구하는 건가? 그의 말은 그녀를 가족이 아닌 재산을 노리고 나타난 사기꾼으로 몰아가고 있었다. 모든 시선이 이제 한 회장에게로 쏠렸다. 서연은 애타는 마음으로 아버지를 바라보았다. 희미한 기억 속에 다정했던 아버지가 자신을 알아봐 주기를 간절히 바랐다. 하지만 오랜 세월 슬픔과 병마에 시달린 한 회장의 정신은 동생 한태준의 교묘한 조종 아래 이미 쇠약해져 있었다. 그의 눈앞에 서 있는 것은 잃어버린 어린 딸이 아니라 세상의 풍파에 시달린 낯선 여자와 이방인처럼 보이는 아이일 뿐이었다. 그는 그녀를 밀어내지는 않았지만 그렇다고 받아들이지도 못했다. 그는 혼란스러운 눈으로 서연을 바라볼 뿐 아무런 말도 하지 못했다. 결국 서연과 레오는 저택에 발을 들였지만
그들의 처지는 손님이라기보다는 죄수에 가까웠다. 그들은 가족들이 생활하는 본관에서 멀리 떨어진 거의 사용하지 않는 별관의 방 2개를 배정받았다. 한태준의 눈치를 살피는 사용인들은 그들을 그림자처럼 대하며 최소한의 응대 외에는 철저히 무시했다. 서연은 자신의 집에서 이방인이 되었고 아들 레오는 환영받지 못하는 외부인으로 낙인 찍혔다. 그날 밤 낯설고 삭막한 방에서 레오는 두려움에 떨며 엄마의 품에 안겼다. 서연은 가족들 앞에서 보여주었던 강철 같은 모습을 거두고 따뜻하고 다정한 엄마로 돌아왔다. 그녀는 아들을 꼭 안아주며 반드시 이곳을 우리의 진정한 집으로 만들어주겠다고 약속했다. 아들의 존재는 이 차가운 성에서 그녀가 버텨야 할 유일한 이유이자 가장 큰 힘이었다. 서연은 무너지지 않았다. 그녀는 현재 상황을 냉철하게 분석했다. 숙부는 명백한 적이었고 아버지는 그에게 조종당하는 인질과도 같았다. 그녀는 조상민에게 비밀리에 연락을 취했다. 그녀의 첫 번째 목표는 숙부와 싸우는 것이 아니었다. 숙부가 아버지 주위에 쳐놓은 조종의 벽을 허물고 아버지에게 접근하여 그의 기억과 사랑을 되찾는 것이었다. 며칠 뒤 서연은 자신이 배정받은 방의 낡은 벽장에서 사용인들이 미처 치우지 못한 먼지 쌓인 앨범 하나를 발견했다. 앨범 안에는 어린 시절 그녀가 아버지와 함께 찍은 사진들로 가득했다. 그녀는 그중 한 사진에서 시선이 멈췄다. 저택의 오래된 온실에서 아버지와 함께 환하게 웃고 있는 자신의 모습이었다. 그녀는 사진을 보고 창밖으로 보이는 방치된 온실을 바라보았다. 이제 그녀에게는 새로운 계획이 생겼다. 그녀는 과거를 이용해서 자신의 미래를 되찾기로 결심했다. 앨범 속 사진을 발견한 다음 날 아침, 한서연은 아들 레오의 손을 잡고 먼지 쌓인 저택의 낡은 온실로 향했다. 오랫동안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은 그곳은 황량했지만 그녀의 희미한 기억 속에는 따뜻한 햇살과 꽃향기가 가득했던 공간이었다. 그녀는 일부러 간병인과 함께 아침 산책을 나온 아버지가 지나가는 길목에서 레오에게 앨범 속에서 보았던 꽃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이야기해 주기 시작했다. 레오야, 이 꽃은 아빠가 가장 좋아하셨던 희귀한 난초란다. 그녀의 목소리는 아버지에게 들릴 만큼 충분히 컸다. 그녀의 전략은 효과가 있었다. 무심코 온실을 지나치려던 한 회장의 발걸음이 멈췄다. 그의 공허하던 눈에 아주 희미한 기억의 불꽃이 스쳐 지나갔다. 그는 온실 안과 서연을 번갈아 보며 아주 작은 목소리로 그녀가 말한 난초의 이름을 중얼거렸다. 그것은 작은 승리였지만 그들의 모든 것을 감시하고 있던 한태준의 눈을 피할 수는 없었다. 그는 서연의 전략을 즉시 간파했고 위기감을 느꼈다. 그날 이후 그는 형의 건강을 핑계로 서연이 자신의 감시 없이는 아버지와 독대할 수 없도록 철저히 통제하기 시작했다. 감상적인 방법만으로는 이길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은 서연은 이제 공식적인 증거를 통해 싸우기로 결심했다. 조상민의 도움으로 그녀는 공식적인 유전자 검사를 요청했다. 한태준은 공개적으로 이 요청을 거부할 경우 더 큰 의심을 살 수 있었기에 마지못해 동의하는 척하면서 뒤로는 검사 결과를 조작할 계획을 세웠다. 그는 자신의 영향력을 이용해 검사를 진행할 연구소의 연구원을 매수하고 시료를 바꿔치기 하려 했다. 하지만 그의 모든 움직임은
조상민의 오래된 보안 네트워크에 의해 실시간으로 감시되고 있었다. 유전자 검사가 보이지 않는 암투 속에서 진행되는 동안 서연과 조상민은 그녀의 신분을 증명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을 찾아 나섰다. 그녀의 어린 시절을 기억하는 늙은 유모, 아버지의 옛 운전기사, 그리고 저택의 오래된 하인들. 하지만 한태주는 언제나 그들보다 한 발 앞서 있었다. 유모는 몇 년 전 의문의 사고로 세상을 떠났고, 운전기사는 행방불명되었으며, 다른 하인들은 거액의 돈을 받거나 협박을 당해 입을 다문 상태였다. 증인을 찾는 과정은 서연을 직접적인 위험 속으로 몰아넣었다. 어느 날 밤, 과거의 하인 중 한 명과 은밀하게 접선하려던 그녀는 정체불명의 괴한들에게 습격을 당했다. 그녀는 조상민에게서 배운 호신술을 이용해 간신히 위기를 벗어났지만 메시지는 명확했다. 한태주는 과거를 묻기 위해서라면 살인도 마다하지 않을 남자였다. 그녀의 싸움은 이제 목숨을 건 전쟁이 되었다.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조상민은 한 가지 결정적인 정보를 기억해냈다. 서연이 어렸을 때 희귀한 알레르기를 앓았고, 당시 국내 최고의 의사에게 특별한 시술을 받았다는 사실이었다. 그녀의 독특한 의료 기록은 그 무엇보다 확실한 증거가 될 수 있었다. 그들은 이제 은퇴하여 행방이 묘연해진 늙은 의사와 그가 보관하고 있을 20년 전의 진료 기록을 찾아 필사적으로 수소문하기 시작했다. 바로 그때 한태주는 자신의 호화로운 사무실에서 한 통의 보고를 받았다. 유전자 검사 결과가 처리되었다는, 즉 서연과 한 회장이 친자 관계가 아니라는 거짓 결과가 나왔다는 보고였다. 그는 마침내 그녀를 완벽한 사기꾼으로 몰아넣을 카드를 손에 쥐었다고 확신하며 자신만만한 미소를 지었다. 같은 시각 서연과 조상민은 어느 허름한 연립주택의 문 앞에서 마침내 은퇴한 늙은 의사를 찾아냈다. 늙은 의사는 성인이 된 서연의 얼굴을 한참 동안 들여다보더니 그의 눈에 천천히 인식의 빛이 떠올랐다. 그는 희귀한 알레르기를 가졌던 그것 많던 어린 소녀를 기억해냈다. 악당의 잘못된 확신과 영웅이 찾아낸 새로운 희망의 빛이 교차하는 순간이었다. 은퇴한 늙은 의사는 처음에는 망설였다. 한태준이라는 거대한 권력에 맞서는 것이 두려웠기 때문이다. 하지만 자신의 목숨을 걸고 아들을 지키려는 한서연의 단호한 눈빛과 그녀의 아들 레오의 순수한 얼굴을 본 순간 그의 잊혔던 의사로서의 양심이 깨어났다. 그는 마침내 서연의 편에 서기로 결심하고 그녀의 희귀 알레르기와 관련된 유전자 마커가 기록된 20년 전의 진료 기록, 사본과 공증된 진술서를 건네주었다. 이것은 그녀의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첫 번째 과학적이고 반박 불가능한 증거였다. 이 증거만으로도 그녀는 신분을 둘러싼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을지도 몰랐다. 하지만 자신을 향한 공격과 침묵하는 옛 타인들의 모습을 보며 그녀는 더 중요한 사실을 깨달았다. 이제 싸움은 자신이 진짜 한서연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았다. 진짜 질문은 대체 왜 누군가 그토록 필사적으로 그녀를 사라지게 만들었고 지금도 그녀의 입을 막으려 하는가였다. 그녀의 목표는 과거를 증명하는 것에서 자신의 유괴 사건을 직접 수사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그녀는 억압된 기억을 되살리기 위해 앨범 속 사진에 담긴 어린 시절의 장소들을 다시 찾아다니기 시작했다. 낡은 온실, 지금은 창고로 변해버린 그녀의 놀이방,
그리고 아버지가 가꾸던 정원. 그 장소들은 봉인되었던 그녀의 기억의 문을 두드리는 열쇠가 되어 주었다. 기억의 파편들이 꿈처럼 그녀의 머릿속을 스치기 시작했다. 혼란스럽고 붐비던 공항의 모습. 아버지의 손을 놓쳤던 그 찰나의 순간. 그리고 아버지의 목소리가 아닌 익숙하지만 다른 어른의 목소리가 깜짝 선물이 있으니 여기서 기다리라고 속삭였던 기억. 특정 향수 냄새와 독특한 디자인의 반짝이는 커프스 버튼. 얼굴은 기억나지 않았지만 그 감각적인 기억들은 지독히도 선명했다. 그녀는 자신이 길을 잃은 것이 아니라 신뢰했던 누군가에 의해 의도적으로 끌려갔다는 것을 깨달았다. 서연은 더 이상 트라우마의 희생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이제 미제 사건을 분석하는 냉철한 탐정이 되어 조상민의 정보망과 길 위에서 배운 자신만의 기술을 총동원하여 수사를 시작했다. 그녀는 기억 속의 커프스 버튼 디자인을 추적하여 그것이 20년 전 서진그룹의 최고 임원들에게만 한정판으로 지급된 물건이라는 사실을 알아냈다. 수령자 명단은 길지 않았다. 그녀는 명단에 있는 남자들이 사용하는 향수 샘플을 비밀리에 입수했다. 그 중에는 숙부 한태준이 사용하는 것과 일치하는 향수가 있었다. 동시에 조상민은 자신의 옛 인맥을 이용해 과거에 분실되었던 사건 당일의 공항 보안 영상을 찾아내는데 성공했다. 영상의 화질은 몹시 나빴지만 그들은 마침내 결정적인 장면을 포착했다. 문제의 커프스 버튼을 한 남자가 어린 소녀의 손을 잡고 공항 터미널의 인적 드문 곳으로 데려가는 흐릿한 영상이었다. 모든 증거는 압도적으로 단 한 사람, 바로 숙부 한태준을 가리키고 있었다. 그가 범인이었다. 조상민의 안전가옥에 마련된 작전실. 벽면은 관계도, 사진, 그리고 문서들로 복잡하게 뒤덮여 있었다. 그리고 그 모든 선들은 웃고 있는 한태준의 사진 한 장으로 귀결되고 있었다. 마침내 퍼즐이 완성되었다. 그녀는 이제 한치의 의심도 없이 자신의 진짜 적이 누구인지를 알게 되었다. 서연은 숙부의 사진을 차갑게 노려보았다. 그녀의 얼굴에는 더 이상 혼란이나 탐색의 흔적이 없었다. 오직 차갑고 의로운 분노만이 가득했다. 자신의 신분을 증명하기 위한 싸움은 끝났다. 이제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사냥이 시작될 차례였다. 그녀는 자신의 모든 것을 빼앗아간 남자에게 똑같은 대가를 치르게 해주리라 굳게 맹세했다. 한태준은 불안감을 느끼기 시작했다. 유전자 검사 결과를 조작하여 한숨 돌렸다고 생각했지만 한서연의 조용한 결의는 사그라들지 않고 오히려 더욱 단단해지고 있었다. 그는 그녀의 존재가 자신이 20년간 공들여 쌓아올린 제국을 위협하는 심각한 변수임을 직감했다. 그는 더 이상 소극적인 방해 공작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이제 그녀를 사회적으로 혹은 물리적으로라도 완전히 제거해야만 했다. 며칠 뒤 서연이 아들 레오를 차에 태우고 유치원으로 향하던 길이었다. 내리막길에서 그녀는 브레이크가 말을 듣지 않는다는 끔찍한 사실을 깨달았다. 길 위에서 살아남기 위해 익혔던 방어 운전 기술이 아니었다면 그녀와 아들은 끔찍한 사고를 당했을 것이다. 그녀는 간신히 차를 가드레일에 부딪혀 멈춰 세웠다. 조상민의 조사 결과 브레이크 라인은 누군가에 의해 의도적으로 절단되어 있었다. 그것은 명백한 살인 시도이자 잔혹한 경고였다. 물리적인 위협과 함께
사회적인 공격도 시작되었다. 한태준은 언론계의 인맥을 동원해 그녀의 과거를 파헤치고 사실을 교묘하게 왜곡한 악의적인 기사들을 쏟아냈다. 기사 속에서 그녀, 레이나는 문란한 불황자이자 범죄자의 아이를 낳은 여자로 묘사되었다. 한태준은 그녀를 한시 집안의 재산을 노리고 접근한 파렴치한 사기꾼으로 낙인 찍어 그녀의 모든 신뢰성을 파괴하려 했다. 스캔들은 데버스테이팅했다. 레오는 유치원에서 따돌림을 당하기 시작했고 서연은 아들을 세상의 잔인한 시선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안간힘을 써야 했다. 가뜩이나 혼란스러워하던 아버지 한 회장은 딸에 대한 끔찍한 소문에 충격을 받아 건강이 급격히 악화되었다. 한태준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형의 건강 악화가 모두 서연 때문이라며 그녀를 아버지로부터 더욱 철저히 고립시켰다. 공격은 마침내 그녀의 가장 소중한 존재, 아들 레오를 향했다. 어느 날 유치원 놀이터에서 낯선 남자가 레오에게 접근해 엄마에게 전하라며 위협적인 메시지가 담긴 물건을 건넸다. 그것은 서연의 인내심을 끊어버리는 마지막 한 방울이었다. 짐승이 그녀의 아이를 표적으로 삼은 순간 그녀 내면에 잠자고 있던 또 다른 짐승이 완전히 깨어났다. 서연의 전략은 완전히 바뀌었다. 더 이상 과거를 밝히고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싸움이 아니었다. 이제 이것은 아들의 미래를 지키기 위한 무자비한 전쟁이었다. 그녀를 짓누르던 두려움은 차갑고 계산적인 분노로 변했다. 그녀는 조상민에게 더 이상 신중하게 움직일 때가 아니라고, 이제는 반격할 시간이라고 선언했다. 그녀의 첫 번째 공격은 자신이 수집한 여러 증거들 중 비교적 가벼운 것을 이용하는 것이었다. 그녀의 실종 사건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한태준이 최근 프로젝트에서 저지른 횡령 혐의에 대한 증거였다. 그녀는 익명으로 이 자료를 금융범죄수사과와 신뢰할 수 있는 단 한 명의 기자에게만 흘렸다. 그것은 그를 상처 입히고 방어적인 자세로 돌아서게 만들려는 정밀하고 외과적인 공격이었다. 그날 밤 한태준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자신에 대한 횡령 수사 착수 뉴스를 보며 분노에 휩싸였다. 그는 서연이 단순히 반격하는 희생자가 아니라 이제 자신을 능동적으로 사냥하기 시작한 숙련된 상대라는 것을 깨달았다. 같은 시각 서연은 저택의 외딴방에서 평화롭게 잠든 레오의 얼굴을 어루만지고 있었다. 그녀의 표정에는 맹렬한 사랑과 함께 죽음과도 같은 결의가 서려 있었다. 사냥꾼이 이제 사냥감이 되었다. 그녀는 아들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세상 전부를 불태워버릴 준비가 되어 있었다. 한서연이 터뜨린 횡령 스캔들은 한태준에게 상당한 타격을 주었다. 그가 가진 권력으로 결국 사건을 덮을 수는 있겠지만 그의 완벽한 이미지에 흠집을 내기에는 충분했다. 그는 분노와 편집증에 휩싸여 서연에 대한 감시를 강화했지만 이제 공수는 뒤바뀌어 있었다. 그는 더 이상 공격하는 쪽이 아니라 그녀의 다음 수를 예측하고 방어해야 하는 입장이 되었다. 권력의 균형이 아주 미세하게 흔들리기 시작한 것이다. 하지만 서연은 이 정도의 공격만으로는 한태준 같은 거대한 성을 무너뜨릴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돌멩이를 던지는 것만으로는 부족했다. 성을 무너뜨리기 위해서는 성 내부에서부터 문을 열어줄 동맹군이 필요했다. 그녀는 그의 권력에 맞서기 위해 새로운 권력을 규합해야만 했다. 조상민의 도움을 받아
그녀는 서진 그룹 내부에 있는 잠재적인 동맹군들의 명단을 작성하기 시작했다. 명단은 세 부류로 나뉘었다. 첫째는 그녀의 아버지를 따랐던 충성스러운 원로 임원들이었다. 그들은 한태준이 실권을 잡은 이후로 소외되었지만 여전히 그룹 내에서 무시할 수 없는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다. 둘째는 한태준의 무자비한 야망에 의해 희생된 인물들이었다. 프로젝트를 빼앗기거나 약점을 잡혀 굴복해야 했던 그들은 복수의 칼날을 갈고 있었다. 마지막은 한태준의 부패에 환멸을 느끼지만 힘이 없어 침묵하고 있던 젊고 이상주의적인 임원이었다. 서연은 가장 먼저 아버지의 오랜 친구이자 가장 존경받는 원로 임원이었던 박이사를 접촉하기로 결심했다. 그와의 비밀스러운 만남을 잡는 것 자체가 한편의 첩보 작전과도 같았다. 며칠 뒤 그녀는 철저한 보안 속에서 박이사와 마주 앉았다. 그는 처음에는 회의적이었다. 그는 그녀를 그저 복수심에 불타는 어린 소녀로 여기며 섣불리 행동했다가는 모두가 파멸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서연은 감정에 호소하지 않았다. 그녀는 노련한 최고 경영자처럼 냉철한 이성과 데이터로 그를 설득했다. 그녀는 자신의 신분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료 기록, 한태준의 횡령 증거, 그리고 자신의 실종 사건 배후에 더 큰 음모가 있음을 암시하는 자료들을 제시했다. 그녀는 단순한 도움을 요청한 것이 아니라 승리를 위한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전략을 프레젠테이션했다. 그녀의 능력과 전략적인 사고에 박 이사의 눈빛이 흔들렸다. 그는 눈앞의 여인이 잃어버린 어린 소녀가 아니라 회사를 이끌 수 있는 유능한 리더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마침내 그녀의 편에 서기로 결심했고 다른 동맹군들을 모으는 핵심 연락책이 되어 주었다. 박 이사를 시작으로 서연은 다른 잠재적 동맹자들을 차례차례 만났다. 그녀는 상대에 따라 충성심, 야망, 혹은 양심에 호소하며 그들을 하나의 깃발 아래 규합하는 데 성공했다. 그렇게 비밀스러운 동맹, 즉 그림자 이사회가 결성되었다. 그들은 각자의 위치에서 정보를 수집하고 자원을 모으기 시작했다. 억압받았던 임원들은 한태준이 현재 진행 중인 불법적인 활동에 대한 내부 정보를 제공했고, 원로들은 다른 주주들 사이에서 한태준의 리더십에 대한 의심의 씨앗을 뿌렸다. 그들은 마지막 결전을 위한 전쟁터를 조용히 그러나 착실하게 준비하고 있었다. 마침내 다가올 정기 주주총회를 며칠 앞둔 밤, 그림자 이사회의 멤버들이 비밀 장소에 모두 모였다. 그곳은 한태준이 아버지를 대신하여 공식적으로 그룹 회장에 취임할 예정인 운명의 장소였다. 소수였지만 그들의 눈에는 패배의 그림자가 아닌 승리에 대한 확신이 가득했다. 서연은 동맹자들의 얼굴을 바라보며 그의 대관식을 공개적인 처형식으로 만들 마지막 계획을 브리핑하기 시작했다. 귀환 이후 처음으로 그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그녀에게는 이제 군대가 있었다. 서진 그룹의 정기 주주총회장은 긴장감 속에서도 한태준의 완벽한 통제 아래에 있는 듯 보였다. 그는 단상 위에서 자신의 리더십 아래 펼쳐질 그룹의 찬란한 미래에 대해 열정적으로 연설하고 있었다. 그의 카리스마에 주주들은 매료되었고 이사회는 이미 그의 편이었다. 병약한 모습의 한 회장은 상징적인 허수아비처럼 객석에 앉아 있었고 모든 것은 한태준의 화려한 대관식을 위해 준비된 연극처럼 흘러가고 있었다. 마침내
한태준을 새로운 그룹 회장으로 추대하기 위한 투표가 시작되려는 순간이었다. 잠깐만 회의장의 육중한 문이 열리며 박 이사가 단호한 목소리로 절차에 이의를 제기했다. 현 경영진의 정통성과 관련된 중대한 사안을 먼저 논의해야 합니다. 모든 시선이 그에게로 쏠렸다. 그의 돌발 행동에 장내는 술렁이기 시작했고 한태준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것이 신호였다. 한서연이 회의장의 중앙 통로를 따라 당당하게 걸어 들어왔다. 그녀는 혼자가 아니었다. 그녀의 양옆에는 조상민과 은퇴한 늙은 의사가 함께하고 있었다. 그녀의 등장은 그 자체만으로 거대한 폭풍을 예고하고 있었다. 격분한 한태준이 보안 요원들에게 그녀를 끌어내라고 소리쳤지만 박 이사를 비롯한 동맹 관계의 이사들이 그들의 앞을 막아서며 그녀를 보호했다. 서연은 혼란을 뚫고 넋이 나간 한태준에게서 마이크를 빼앗아 들고 주주들 앞에 섰다. 새로운 회장을 선출하기 전에 그녀의 목소리는 크고 단단하게 회의장 전체에 울려 퍼졌다. 여러분은 지난 20년간 여러분을 이끌어온 남자의 진실에 대해 알 권리가 있습니다. 그녀의 말이 끝나자마지 한태준의 업적을 홍보하기 위해 준비되었던 무대 뒤의 거대한 스크린이 그녀의 증거 자료로 바뀌었다. 화면에는 먼저 그녀의 신분을 과학적으로 증명하는 의사의 증언과 진료 기록이 나타났다. 이어서 흐릿한 공항 CCTV 영상과 한태준의 커프스 버튼, 그리고 그가 사용하는 향수에 대한 분석 자료가 차례로 공개되었다. 그리고 마침내 결정적인 증거가 재생되었다. 조상민이 찾아낸 과거에 행방불명되었던 운전기사의 영상 증언이었다. 늙고 죄책감에 시달리던 그는 한태준이 어떻게 자신에게 돈을 주며 서연을 아버지에게서 떼어놓고 보모에게 인계한 뒤 버리라고 지시했는지를 눈물로 고백했다. 서연은 이 모든 증거들을 한태준의 모든 범죄가 결국 20년 전 서진그룹의 정당한 후계자를 제거하려 했던 바로 그 원죄에서부터 시작되었음을 논리적으로 증명했다. 그의 경력 전체가 거짓과 배신 위에 세워진 사상 누각이었음이 만천하에 드러나는 순간이었다. 회의장은 아수라장이 되었다. 코너에 몰린 한태준은 마침내 이성을 잃고 모든 것을 부정하며 서연에게 달려들었다. 하지만 그의 발악은 동맹관계의 이사들이 지시한 보안 요원들에 의해 저지당했다. 휠체어에 앉아 이 모든 것을 지켜보던 한 회장은 마침내 모든 진실을 깨달았다. 충격은 그의 흐릿했던 정신을 깨웠다. 그는 경악과 슬픔이 뒤섞인 눈으로 동생을, 그리고 애통함이 가득한 눈으로 마침내 되찾은 자신의 딸을 바라보았다. 바로 그 순간 회의장의 모든 문이 열리며 검사와 수사관들이 들이닥쳤다. 서연의 동맹군이 회의 시작 직전 검찰의 모든 증거를 제출했던 것이다.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가 쉴 새 없이 터지는 가운데 그들은 한태준에게 차가운 수갑을 채웠다. 제국이 무너져 내리는 소리와 함께 그는 절망적인 비명을 지르며 끌려나갔다. 서연은 무너진 숙부가 아닌 아버지와 시선을 마주했다. 폐허가 된 전쟁터 너머로 두 사람의 눈빛이 마침내 닿았다. 폭풍이 마침내 끝났다. 한태준이 체포된 후 주주총회장은 거대한 혼돈에 휩싸였다. 서진그룹의 주가는 실시간으로 폭락했고 직원들과 주주들은 미래에 대한 불안감으로 동요했다. 한서연은 승리의 기쁨을 누릴 틈도 없이
이제는 자신이 무너뜨린 제국의 잔해를 수습해야 하는 거대한 책임과 마주해야 했다. 그녀는 승리자가 아니라 폐허 위에 홀로 남겨진 생존자였다. 그녀는 아버지에게 다가갔다. 한 회장은 동생의 배신과 딸을 지키지 못했다는 죄책감에 완전히 무너져 있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서연의 손을 잡고 목이 메인 목소리로 미안하다고, 아빠가 정말 미안하다고 되뇌었다. 그것은 행복한 재회가 아니었다. 20년이라는 긴 세월의 상처와 오해를 치유하기 위한 고통스러운 첫걸음일 뿐이었다. 그룹은 리더를 잃고 좌초될 위기에 처했다. 박 이사를 비롯한 서연의 동맹들은 즉시 긴급 이사회를 소집했다. 그들은 만장일치로 서연에게 그룹을 안정시킬 임시 회장직을 맡아달라고 요청했다. 그녀는 망설였다. 그녀가 원했던 것은 권력이 아니라 정의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녀는 이것이 직원들과 아버지의 유산을 지키기 위한 자신의 책임이라는 것을 깨닫고 무거운 십자가를 받아들이기로 결심했다. 서연과 레오는 저택의 외딴 별관에서 마침내 본관으로 거처를 옮겼다. 하지만 집은 여전히 배신의 기억으로 가득 찬 유령의 집처럼 느껴졌다. 그녀는 한태준의 서재를 정리하며 그가 얼마나 오랫동안 치밀하게 모든 것을 계획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들을 추가로 발견했다. 그것은 지난 20년간 자신의 집을 감염시켰던 독을 제거하는 고통스럽고 침울한 과정이었다. 아버지와의 관계는 그녀에게 또 다른 숙제였다. 건강은 여전히 위태로웠지만 이제 정신은 명료해진 아버지는 깊은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었다. 그들은 조용한 시간을 함께 보내며 서서히 부녀의 유대를 다시 쌓아나갔다. 아버지는 그녀가 기억하지 못하는 엄마와 어린 시절의 이야기를 들려주며 텅 비어버린 20년의 시간을 채우려 노력했다. 임시 회장으로서 서연은 상상 이상의 도전에 직면했다. 그녀는 법적인 후폭풍을 감당하고 투자자들의 신뢰를 회복하며 직원들의 사기를 다시 끌어올려야 했다. 여전히 한태준에게 충성하는 일부 임원들은 그녀의 발목을 잡기 위해 암암리의 방해 공작을 펼쳤다. 하지만 그녀는 길 위에서 배운 생존 본능과 날카로운 전략적 사고를 이용해 이 모든 기업 정치의 지뢰밭을 능숙하게 헤쳐나갔다. 몇 달의 시간이 흘렀다. 거대한 폭풍은 어느 정도 잦아들었다. 서진그룹은 여전히 위태로웠지만 그녀의 안정적인 리더십 아래 서서히 회복의 길로 접어들고 있었다. 늦은 밤, 그녀는 이제 자신의 것이 된 아버지의 옛 사무실에서 복잡한 보고서들을 검토하고 있었다. 한쪽 소파에서는 아들 레오가 평화롭게 잠들어 있었다. 그녀는 산더미 같은 서류와 잠든 아들의 얼굴, 그리고 창밖의 도시 불빛을 번갈아 바라보았다. 그녀는 어깨를 짓누르는 새로운 책임의 무게를 느꼈지만 동시에 자신의 삶을 가득 채우는 강렬한 목적의식을 느꼈다. 잿더미는 아직 따뜻했지만 그녀는 그 속에서 더 새롭고 강인한 무언가를 이제 막 건설하기 시작하고 있었다. 1년의 시간이 흐른 뒤 서진그룹의 이사회 회의실은 과거에 정체되고 긴장감 넘치던 분위기 대신 활기차고 미래지향적인 에너지로 가득 차 있었다. 그 중심에는 그룹의 공식적인 회장이 된 한서연이 앉아 있었다. 그녀의 존재감은 회의실 전체를 압도했다. 그녀의 리더십은 날카로운 전략적 사고와 과거의 상처를 통해 얻게 된 깊은 공감 능력이 결합된 새로운 형태의 것이었다. 그녀는
그룹의 새로운 리더로서 지난 1년간 대대적인 개혁을 단행했다. 숙부 한태준이 남긴 부패의 잔재를 뿌리 뽑 오직 능력과 실력에 따라 인재를 등용했으며 직원들의 복지에 아낌없이 투자했다. 서진그룹은 다시 흑자를 기록했을 뿐만 아니라 이전보다 훨씬 더 윤리적이고 혁신적인 기업으로 거듭났다. 그녀는 또한 자신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실종 아동을 돕기 위한 공익재단을 설립하여 사회의 희망의 메시지를 전파했다. 한씨 집안의 저택 역시 변해 있었다. 더 이상 차갑고 침묵에 잠긴 성이 아니라 따뜻하고 활기 넘치는 진정한 집이 되었다. 한 회장의 건강은 조금씩 호전되었고 그는 남은 생을 사랑하는 손자 레오와 함께 보내며 평온을 되찾았다. 레오는 엄마가 만들어준 안전하고 사랑이 가득한 환경 속에서 밝고 건강한 아이로 자라나고 있었다. 과거의 유령들은 마침내 그들의 집에서 완전히 사라졌다. 어느 날 오후 조상민이 그녀의 사무실을 찾았다. 이제 그는 그녀의 가장 신뢰받는 고문이었다. 그들은 잠시 창밖을 바라보며 함께 걸어온 험난했던 여정을 회상했다. 조상민은 무한한 자부심이 담긴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며 그녀가 자신과 그녀의 아버지가 가졌던 모든 기대를 뛰어넘었다고 말했다. 그의 인정은 그녀가 과거와의 싸움에서 완전한 승리를 거두었음을 의미하는 상징과도 같았다. 서연은 이사회에서 그룹의 미래를 위한 새로운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그것은 최첨단 기술과 사회적 책임을 결합한 글로벌 친환경 사업이었다. 숙부였다면 비웃었을. 하지만 아버지는 평생 꿈꿔왔던 바로 그런 종류의 사업이었다. 그녀는 단순히 회사를 경영하는 것을 넘어 과거의 좋은 유산은 계승하고 자신만의 길을 개척하며 그룹을 새로운 시대로 이끌고 있었다. 그녀의 리더십은 혈통이 아닌 그녀 자신이 겪어낸 고통과 시련 속에서 증명되었다. 그녀는 이 사회의 날카로운 질문에 흔들림 없는 논리와 우아함으로 대답했고 명확한 비전으로 팀원들에게 영감을 주었다. 그녀는 태생 때문에 진정한 후계자가 된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의 인격과 능력으로 스스로 진정한 후계자가 되었다. 이야기의 마지막. 서연은 성공적으로 이사회를 마치고 사무실을 나섰다. 분주한 복도를 걷는 그녀에게 직원들은 진심 어린 존경심을 담아 인사를 건넸다. 그녀는 차를 타고 집으로 향하지 않았다. 그녀의 마지막 목적지는 또 다른 전쟁터가 아닌 아들 레오의 유치원 학예회였다. 마지막 장면은 객석에 앉아 무대 위의 아들을 바라보는 그녀의 모습이다. 더 이상 전사도 회장도 아닌 그저 한 아이의 엄마로서 평화롭고 사랑스러운 미소를 짓고 있었다. 그녀는 세상과 싸워 이겼고 그녀가 얻은 가장 위대한 전리품은 바로 이 평범하고 소박한 행복의 순간이었다. 그녀는 마침내 진짜 집으로 돌아온 것이다.